더 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권입니다. 자, 우리가 가야, 멋진 나라죠. 가야, 그 가야, 철의 나라 가야입니다. 변한 지역에서 시작됐던 바로 그 가야. 여기서 변한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외우라고 제가 했습니까? 철은 변한다. 그 변한의 후에 가야에 대해서 우리가 또 뜨거운 마음으로 공부 한번 해볼게요. 부제가 뭐예요? 그 찬란한 철자원을 유유 이것을 왜 가야가 살리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로 우리가 교재 44쪽에 나와 있는 금관가야에 대해서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금관가야. 가야는 육가야 연맹체로 되어 있죠. 육가야 연맹체로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이제 금관가야. 금관. 왜 금관가야라고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들? 금관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관으로. 다른 거 뭐 없어요. 어느 지방에? 김해 지방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 물론 그러니까 부산 바로 근처죠. 그러니까 바다와 인접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찬란한 철자원을 얘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네만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수출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큰 이득을 챙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낭랑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어디 외라든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금관가야. 김해 지역에 위치해 있고 김수로가 세웠다고 전한다. 변한 지역의 구야국에서 출발을 했다. 자, 그 다음에 3세기 때에 전기 가야 연맹을 이끌었다라는 건데 철 수출을 했다. 철 수출을 하면서 여기에서 뭐와 뭐를 낭랑과 외에 수출을 딱 하고 뭐를 했다? 중개무역을 했다. 중개무역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놓고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남부 지역을 놓고 봤을 때에 대충 남부 지역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에 여기가 이제 김해거든요. 김해. 그러면 여러분들 외에다가도 철 수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쭉 가가지고 낭랑에도 철 수출을 하고 이 낭랑과 관련된 것은 낭랑의 위치는 현재 학자들도 되게 헷갈려해요. 왜 그러냐면 대동강 지역이 낭랑이냐 아니면 중국 저쪽에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낭랑이 이렇게 이제 요동지방이나 요소지방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헷갈려도 하는데 낭랑은 중국 세력이 우리 지역에 큰 영향을 끼쳤던 한나라의 한사군 가운데 제일 마지막까지 있었던 그 한나라의 군현이죠. 뭐 한나라는 이미 낭랑군이 있었을 때도 한나라는 이미 망하고 망한 지 오래지만은 군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요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뭔가를 또 이게 수출하고 또 이제 외에서 뭔가를 수입을 하고 여기도 수출하고 여기서 또 뭔가를 수입을 하고 갖다 주고 또 여기 있는 것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이득을 챙겼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시에 이 고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원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철이다라는 겁니다. 철이에요. 그렇죠? 철인데 가야에서 금관가야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낭랑에 철을 보냈기 때문에 고구려 입장에서는 낭랑하고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금관가야가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싫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싫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어떻게 보면 외놈들 물리치려고 한 것보다도 어떤 광개토 대왕의 또 다른 마음속에서는 금관가야 세력을 꺾어놔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왜 광개토 대왕과 금관가야가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낭랑이라는 그 매개체를 놓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포상팔국이라는 일이랍니다. 포상팔국. 이 포상팔국이 과거에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시험 문제 나와요. 어렵게 내려고. 그럼 포상팔국이라는 일어났는데 201년부터 212년까지 몇 세기예요? 3세기 때 난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포상팔국이 뭐냐면 가야 지역 내에 있는 작은 소국들이에요. 이 작은 소국들이 난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 당시에 금관가야가 이 포상팔국의 난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위태위태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물리쳐 주세요라고 누구한테 인접해 있는 신라한테 요구를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 관계는 여러분들 공짜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신라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포상팔국에는 그거 여러분들이 챙겨주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4세기 전반 때는 낙랑군, 대방군의 축줄로 어떻게 합니까? 이 가야가 누구와 교육을 한다? 백제와 교육을 한다라는 거죠.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고구려군이 공격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구려군의 공격이 바로 뭐예요? 광개토 대왕이다라는 거죠.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그러면 5세기 초로 놓고 봤을 때에 금관가야는 어떻게 됩니까? 쇠퇴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고구려는 요동지방을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동지방이 어떤 지역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자, 철광석이 무지막지하게 매장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금강가야는 맨 처음에는 낙랑에도 철을 수출을 했습니다. 낙랑이 축출되고 나니까 이제 어디에 수출해요? 백제에 수출을 해요.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구려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가야의 존재는 눈에 가시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금관가야 세력이 이렇게 쇠퇴하게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가야 중에서 이끌어가야 될 가야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나머지를. 그래서 어떤 가야? 대가야가 등장하게 된다. 자, 대가야는 고령에 있는데 대가야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요 경상도 지방 가면은 가야산에 있어요. 가야산. 산 속에 있어요. 가야산 요 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광개토 대왕이 내려올 때도 침략이 어느 정도 안전지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금강가야 뒤를 이어서 대가야가 어떻게 할 수 있었다? 이 가야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발전 과정을 보게 되면은 6세기 초반 때 신라 법흥왕과 혼인동맹이었어요. 혼인동맹을 하면서 백제를 견제를 했었죠. 자, 여기에서 6세기 초반 때 이걸 잘 봐야 돼요. 6세기 초반 때 대가야와 누구와? 신라와 결혼동맹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결혼을 했느냐? 그 까닭이 무엇이냐? 백제를 견제하기 위해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야에게 있어서 골칫거리는 여기에 있는 신라뿐만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백제도 큰 골칫거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본다면 가야가 이렇게 세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의 입장에서는 가야는 뭐예요? 백제의 공격으로부터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방파제 역할, 완충지대 역할을 가야가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 이렇게 넘어오시면 되죠. 이렇게 넘어오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산맥이 있습니다. 산맥. 험준한 산맥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이쪽을 돌아서 소백산맥이 이렇게 점점 갈수록 이렇게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가줘야 돼요. 이 길이 제일 좋아요. 이 길이 제일 좋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던 이쪽에 합천에 있는 겁니다. 이게 대야성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 이 길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힘들어. 왜냐하면 여기 고개, 이 험난한 고개에 신라군들이 이렇게 매복하고 있으면 많은 군사들이 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공격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가야가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제의 영향력이 여기에 끼쳤다, 여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증거가 여기에서 나타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쪽 가야 지방에 어떤 은으로 장식하는 그 모자 같은 데에 은으로 장식하는 그런 유물이 이 가야 지방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 은으로 장식하는 유물은 이 백제의 어느 정도 나솔급, 그러니까 지방 장관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군수라든가 이런 그 지방 수령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도지사라든가 그 사람급이 모자에다가 장식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것을 놓고 봤을 때 백제에서 이 가야 지방에 어느 정도 간섭을 했음을 알 수가 있죠. 영향력을 끼쳤음을 알 수가 있죠. 가야는 큰 골칫덩어리죠.
그러니까 요때 백제보다는 어디가 더 힘이 약해요? 신라가 힘이 약하죠. 그래서 신라와 동맹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신라 동맹관계. 그 얘기를 우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백제를 견제했다. 후인동맹. 자, 6세기 중반에 신라의 대평창으로 인해서 결국에 금강가야가 벽풍왕 때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가야가 누구에 의해서 진흥왕 때 멸망당한다라는 거죠. 대가야는 진흥왕 때, 금강가야는 벽풍왕 때. 지난 시간 우리가 신라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금강가야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항복을 했다고 그랬죠. 신라 싸운 게 아니죠. 대가야는 끝까지 항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흥왕이 대가야 사람들은 아주 무참히 도륙을 내버립니다. 노예로 삼아버려요. 반대로 금강가야 사람들은 신라의 상류층으로 편입이 된 거죠. 그럼 대가야가 멸망을 함으로 인해서 가야 세력들은 과연 나머지 잔존 가야 세력들은 어떻게 되느냐? 일본으로 건너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으로 건너가서 가야 문화의 전파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토기 문화다라는 겁니다. 토기 문화. 가야 토기를 잠시 후에 우리가 유물 사진으로 공부를 하겠지만은 이 토기가 주는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자, 그러면 가야의 의의와 한계를 보겠습니다. 일본 및 신라의 고대 문화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 우수한 철광석을 가지고 있었고 또 가야에도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철갑 기병이 있었어요. 고구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대가 상당히 강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철로 단련된 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신라에 의해서 이 국가의 운명이 마감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까닭은 바로 무엇이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아주 힘주어 얘기했듯이 중앙집권 체제로 가는 과정을 밟지 못했다는 얘기죠. 6개의 연맹체가 서로 견제도 하고 협력도 하면서 존재를 했다는 얘기죠. 강력한 리더십을 거느리는 왕이 존재하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자원이라든가 또 군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신라를 앞섰습니다만 내부적인 거, 컨텐츠적인 부분에서 가야가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45페이지를 보게 되면 판간업과 투구가 나와요. 판간업. 이 판간업이 이 철로 만든 거예요. 투구. 그 다음에 김목 항아리와 받침대. 신라와 일본에 큰 영향을 주었다. 자, 이제 우리가 유물사진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가의 연맹체죠. 육가의 연맹체. 여러분들 쭉 보시면 여기 금강가야, 김해 이쪽에. 여러분들 고령가야가 대가야 아니에요. 고령가야. 이름만 그냥 여기고, 이 고령은 지금 현재 고령이고, 대가야. 그렇죠. 이 가야산, 여기 가야산 있잖아요. 그죠? 예, 대가야. 이렇게 6개 가야의 위치. 초기에는 여기가 주도권 장악했고, 나중에는 대가야가 주도권 장악했다. 자, 이제 판관업과 투구입니다. 여기 이 철로 만든 철 기병들. 자, 그 다음에 김목 항아리 받침대, 이렇게 되는 김목 항아리 받침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아주 특이하다는 거예요. 요게 목을 아주 살짝 이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특이하다는 거예요. 요것이 이제 신라에 들어가면서 또 일본에 들어가게 되면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다는 얘기예요. 요런 비슷한 모양의 형태가 나타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가야의 금관 보겠습니다. 금관, 가야의 금관. 이 가야의 금관의 기술이 곧 어디로 간다? 신라의 금관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요건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죠? 그럼 여기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오죠. 가야 토기, 김목 이렇게 돼 있죠. 김목. 과연 이러한 토기들이 언제 사용했을까? 일반인들이 사용했을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 재사용 도구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놓고 보는데 일본에서 발견되는 스에케 토기, 가야의 토기와 비슷한 면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가야에서 신라로 흘러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신라의 음악을 굉장히 발전을 시켰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르기예요. 우르. 이 사람이 뭘 가지고 갔습니까? 악기인 뭘 가지고 갔어요? 가야금을 가지고 갔어요. 가야의 악기다 해서 가야금이죠. 그렇죠? 이 사람이 근데 진흥왕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에서 열심히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주에서 열심히 음악할 수 있도록 장소를 쫙 마련을 해줬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충주에 있는 탄금대예요.
탕금대가 뭡니까, 여러분들? 가야금을 타는 곳이다라는 거죠. 탕금대가 어디냐면은 충주에 가면은요, 이건 이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제가 제 강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당장에는 여기 안 나오지만 이걸 듣다 보면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동뽕으로 머릿속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저쪽에 멀리 이렇게 험준한 산이 있습니다. 험준한 산이 이렇게 쫙 돼 있어요. 충주에서 바라보면 이게 이제 소백산맥이에요. 소백산맥. 그럼 이 험준한 산맥을 이렇게 해가지고 도도하게 흐르는 강이 있어요. 도도하게 흐르는 강이 있어요. 이게 남한강이에요. 남한강. 여기가 충주예요. 충주. 그 남한강 여기에 이제 절벽이 이렇게 쭉쭉쭉쭉 돼 있는데 이 절벽 위에 정자가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탕금대라는 정자죠. 그래서 우르기 여기에서 경치가 좋잖아요. 가야금을 탔다. 자, 이 탕금대가 뭘로 유명하냐면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 조선에서 최고위의 사령관으로 누구를 임명하니까 신립이란 장군을 딱 임명하면서 빨리 가가지고 일본 놈들을 막아라라고 했습니다. 충주로 막 달려가지고 군사들이 끌고. 그래서 이 외놈들이 경상도 지방, 여기 경상도 지방을 이렇게 쭉 해서 올라오는데 여기 이제 넘어가면 여기가 충주예요. 단양 충주 그래요. 그러니까 남한강의 요지죠. 여기만 딱 가면 이제 물길 따라서 서울로 바로 갈 수가 있어요. 여기로 넘어가는 교통 요지가 있는데 이게 문경세제예요. 문경세제 위치가 이 산으로 본다면 이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를 신립이 지키지 않고 여기를 지킨 겁니다. 여기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병사들이 장군 여기를 지켜가지고 길목을 차단해가지고 지켜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배수의 진을 쳐야 되겠다. 그래서 탕금대에 배수의 진을 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대했던 장군이 김여물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그래서 신립과 함께 김여물 장군 이 사람들도 여기에서 전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순식간에 도성 서울을 한양이 외놈들의 발굽에 밟히게 되는 거예요. 이 탕금대가 그래서 우룩하고도 유명하고요. 임진왜란의 신립과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유적지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게 나오는데 뭐 교재에는 안 나오지만 혹시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발견되는 유물 가운데서 뭐가 있냐면 무덤을 팠더니 어떤 여자가 얼굴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얼굴 여자가 이렇게 죽어있는 시신인데 여자가 이렇게 이마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마가 이렇게 있는데 여자 머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납작하게.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생겼지? 이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편두라고 불러요. 예, 머리를 납작하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편두의 풍습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가야에서 나타난다. 가야에서 나타나는데 또 가보니까 흉노 쪽 애들도 편두의 풍습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쭉 가게 되면 멀리 이집트에서도 편두의 풍습이 나타난다. 여자만 있어요. 여자만. 남자는 아니에요. 남자. 편두의 풍습이 나타난다. 그럼 도대체 그러면 가야 사람들이 예의 사람이고 또 이집트에서 건너온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에서 건너온 사람이고 그러느냐? 그건 아닐 것이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게 나타나느냐? 이런 게 나타나느냐? 왜 나타날까요? 네. 특별한 신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특별한 신분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야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나지가 않는데 아주 소규모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 편두가. 그래서 외국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신분이다. 그래서 아기가 이제 나와가지고 했을 때 이 두개골이 말랑말랑하거든요. 말랑말랑. 그 말랑말랑할 때 이렇게 눌러버리는 거죠. 눌러버리면서 더 고기 굳어지게끔. 그래서 당시에 지배층의 여자들이 이러한 어떤 머리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편두의 풍습이 나타난다 그러면 가야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또 한 가지, 이 가야가 이러한 편두의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가야가 국제적인 어떤 교류를 잘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교류. 실질적으로 금강가야를 세운 여러분들 김수로의 왕후가 허씨왕이라고 그러는데, 허씨. 그 사람이 인도에서 온 공주죠. 인도에서 온 공주예요. 그래서
금강가야의 왕족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본다면 외국인과 우리나라 사람들에서 나온 혼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여러분들 머리에 이렇게 살짝 가볍게 그냥 넣어두세요. 시험 문제 예문으로 나오면 아, 이 나라는 어디다, 무엇을 의미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해주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시험에 꼭 나오는 예제 간단하게 한 문제만 쫙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5페이지 맞죠? 네. 다음에 설명하는 나라의 유물을 보기에서 골라라. 건국설화에 의하면 시주인 수로왕은 부족장 9명의 추대를 받아 왕이 되었다고 한다. 금강가야는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철을 중국의 군현과 외에 수출하는 교역의 중심을 지역하였다. 중국의 군현, 대표적인 군현 뭡니까? 낭랑. 낭랑이 망하고 나서 어디에 수출했다? 백제에 수출했다. 그래서 고구려의 눈에 가야는 뭐다? 가시거리다라는 거. 자, 그럼 뭘 고르라는 얘기입니까? 유물을 골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유물 보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유물 보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삼국의 문화에 대해서 제가 다뤄주겠지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 여러분들 그 이유 알겠죠? 자, 이거 뭐예요? 금동대향로예요. 금동대향로예요. 향로. 제사제를 할 때 이제 향 피우잖아요. 그렇죠? 금동으로 이루어진. 이게 어느 거라고요? 백제 것이다. 뭐의 영향을 받았다?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 왜? 여기 끄트머리에 신선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백제 거죠? 아, 그 다음에 요거 가야의 톡이죠? 예, 수레바퀴형. 그 다음에 김목항아리. 이것도 가야의 톡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뭐냐면 신라의 금관입니다. 세련되죠? 이거 신라의 금관. 가야의 금관은 신라의 금관처럼 세련되진 않아요. 어찌됐건 이 신라의 금관이 가야의 금관을 본받았다. 가야에서 영향을 주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 될 것이다. 니은과 디귿.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철에 아주 우수한 철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찬란한 그런 나라 가야. 그러나 안타까운 나라 가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가장 후진적이었던 국가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죠. 그래서 삼국통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으며 삼국통일의 과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